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이곳은 스튜디오 청파살롱이고요. 새로운 시즌의 새 이름 다들 기억하시죠?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네, 역발상.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시즌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시대의 총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좀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꾸려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또 대학 시절에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눈물 나올 대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눈물 나올 이준희 선생님? 아직 소개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끼어드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감동을 받으면 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친일 인명사전 보다가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도대체 이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책을 좀 일찍부터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24살부터 그렇습니다. 몽골어로 먹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좀 많습니다. 예, 저하고 동년배시고요. 하여간 아주 나이 많아요. 예,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신데 우리 이영미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중예술 연구자이기도 하고 연극 연구자,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래 평론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노래 대중예술 중에서 노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혹은 연극 평론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둘이 같은 사람인 줄 몰랐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연극 쪽에서는 노래 평론가 이영미가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노래 쪽에서는 연극 평론도 하시대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좀 문어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냥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국문학을 전공하고서 네. 언어가 있는 연구들을 그 예술작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옆에는 또 우리 구면이죠. 우리의 단골손님 이준희 선생님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한 겨울 보내고 네. 인사드리는 셈이네요. 그렇죠. 친일인명사전에 이제 집필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팟캐스트에서 또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네. CD도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예, 궁극과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업적을 또 자랑하시네요. 저는 자랑하셔도 돼요. 그렇죠. 정말. 예, 이준희 선생님은 자랑하셔도 되는 게요. 우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걸어다니는 엑셀. 걸어다니는 엑셀. 예. 그냥 뭐 몰라가지고 선생님 이 노래 몇 년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몇 년에 무슨 레코드사에 A면에 이거고 뒷면에 뭐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와요. 맞습니다. 네. 이거 걸어다니는 엑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준희 선생님 자동 판매기라고 불러요. 자판기. 그냥 누르면 딱 나온다고. 누르면 바로 나와. 예. 두 분은 이렇게 친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하고 그렇죠. 이준희 선생님하고. 예, 뭐 종종 연락들을 하는데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접 이렇게 뵙는 거는 사실 또 좀 됐어요. 네, 한 1년 넘었죠. 아마 그런 우리.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국악방송에서 네. 이준희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제가 고정 게스트로 나가서 한동안 좀 자주 만났죠. 그래서. 예. 라디오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고. 네. 자, 그래서 이 역발상에선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삶의 총체적인 모습 요거를 좀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두 분이 오늘 어떤 인물들을 모셔왔을지 혹은 데려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너무 뻔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 너무 뻔하다는 게 과연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간단하게 치고 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물 선정에 고심을 많이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진부한 느낌이
제 스스로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또 좋아도 하고 때려놓은 이렇게 막 비판도 많이 하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역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대중음악계에서 4건 5명 5명을 네.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인물이 가수 남인수. 남인수. 예. 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하면은 남인수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유명한 사람은 다 제거해 놓고 어디 묻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몇 명 뽑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남인수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남인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흔히 대중가요 1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한국 대중가요의 출발점 네. 그걸 어디로 봐야 됩니까? 제가 사실 최초 논쟁 되게 싫어하는데요. 예.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 하면은 최초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 구조가 있어요. 예. 어떤 구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민요 그런 건 없죠. 최초의 민요. 네, 없어요. 구지가. 거부가. 그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런 예. 것이지 예. 사실 구지가 이전에 그 민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최초의 예. 판소리 그런 거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초를 얘기하는 거는 외국에 늘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에 처음 드러난 처음 나타난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근대 이후에 외국에는 다 있었는데 그것도 선진국에는 있었는데란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처음 그것을 모방하거나 받아들여서 뭔가 만들어낸 무엇에 좀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최초의 민요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최초의 대중가요도 민요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대중가요를 갔다면 최초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예. 딱 어디서부터가 대중가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대중가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또 유통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앨범으로 나와서 대중에게 판매가 됐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딱 어떤 한 곡이 최초의 대중가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 맞아요. 짧은 생각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시스템이 들어온 시스템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대량으로 많이 공연된 것은 그럼 어떡할 거냐. 공연된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최초의 대중가요를 얘기를 해요.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되는 소위 음반이나 예, 방송을 처음 탄 것. 또 하나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컨대 있는 아리랑 같은 거를 음반에 녹음했다. 우리 그거 대중가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반에 의해서 대량 복제되는 종류의 노래들 네. 중에서 사실 그게 대중가요인데 그래서 대중한테 많이 널리 퍼지는 게 대중가요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국악 스타일로 된 종류의 작품들을 대중가요라고 하진 않아요. 예. 클래식도 대중가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동요도 대중가요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대중적인 노래이되 네. 그중에서 조금은 외래적 음악적 요소가 속해 있는 것을 대중가요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아닐지라도 예,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예. 거기다가 한국의 대중가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창작에 네. 깊이 관여한 예컨대 작곡이든 작사든 어느 한쪽이더라도 한쪽만이라도 조선인이 한 것이어야 돼요. 네. 그렇게 보자면 1923년에 네. 사회찬미?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26년 사회찬미고요. 예. 이풍진 세월. 희망가. 그렇죠. 그렇죠. 희망가란 제목은 좀 뒤에 붙은 거고요. 네. 23년에 음반화됐을 때는 이풍진 세월입니다. 제목이요? 예, 원래 미국 음악이고요. 그 미국 노래가 일본으로 가서 하얀 후지산의 기슭이라고 하는 일본의 창가로 불렸고요. 예. 다시 그게 조선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가사도 다르고 일본 가사와도 다른 조선만의 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인이 지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조선어로 가사를 그렇게 지어서 붙였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조선인이 지었다고
거의 확실하게 추정되니까 1923년에 바로 그 노래로 보는 겁니다. 아, 1923년에 네. 이풍진 세월. 예, 근데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26년에 사회참미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노래가 워낙 시끄럽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팔리기도 좀 많이 그렇죠. 팔렸고. 팔리기도 많이 예. 팔렸고 그래서 그 센세이셔널함이라고 할까? 예. 그것을 일으킨 것으로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26년에 사회참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바노비치의 다뉴붕화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외국곡에다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조선어 가사가 붙은 거예요. 그거 윤심덕이 지었다, 같이 죽은 김우진이 지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추정일 뿐이에요. 저는 윤심덕이 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태까지. 예,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디도 기록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 지은 것으로 그냥 봐야 돼요. 네. 정치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자판기가 또 생겼습니다. 예. 누르면 나옵니다, 그냥. 예. 누르면 나와요. 경산한데요, 진짜. 참 최초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 1926년에 사회참미가 나온 것만 말고 그러면 네. 작사 작곡까지 온전히 조선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건 최초의 대중가요가 또 달리 예. 우리나라 대중가요 혹은 한국의 대중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27년의 낙화유수 강남딸이 밝아서 뭐로 시작하는 그 노래죠. 네. 그것으로 봐요. 그러나 약간 애매한 게 사실은 아리랑이에요. 그렇죠. 예.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리랑 있잖아요. 예. 그게 1926년 나운규 아리랑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도가 명확해요. 1926년. 그러니까 예. 사회참미하고 같은 연도예요. 곡은 우리는 당연히 조선인일 거라고 생각하죠. 작사는 분명히 나운규나 그 영화 제작팀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사는 분명히 조선인일 텐데 문제는 작곡이에요. 예. 그게 있는 민요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 민요를 갖고서 그냥 녹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아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리랑은 대중가요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많이 부르는 아리랑을 이제 본조 아리랑 이렇게 부르고 그 옛날부터 있었던 아리랑을 구조 아리랑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조 아리랑하고 본조 아리랑이 살짝 달라요. 노래가 같은 노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랑 그 노래는 1926년에 새롭게 작사 작곡된 노래. 네. 만들어진 노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작곡을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인이 했을 것이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조선인이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게 당시 산성사에서 그 영화 음악을 했었던 사람들 여러 악사들 중에는 꼭 조선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일본인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인이 지었을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지 않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건 괄호 안에 묶어놓은 1926년 아리랑은 작사 작곡자가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확실하지 않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애매한 확정하기 힘든 이런 내용들이 많아야 연구자들이 먹고 살아요 또. 그렇죠. 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예. 복잡해. 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네. 하여간 저는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 딱 주입식으로 외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말씀을 정리하면 최초의 대중가요는 1923년 이풍진 세상. 나중에 희망가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기생들이 부른 거죠. 그렇죠. 박채선, 이류색이라고 하는 두 명의 기생의 목소리로 녹음됐습니다. 이게 최초의 대중가요 효시라고 볼 수 있고 모두 조선인이 창작한 그런 음악은 대중가요는 1927년의 낙화유수다. 그렇죠. 네.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두 가지만 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 시대의 대중 예술인들 여러 명을 살펴볼 텐데 오늘 그럼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남인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하지만 남인수가 누구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겼지? 뭐 얼굴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노래 부른 가수인데 하면은 다 알아요. 그만큼 이제 좀 굵직한 히트곡들이
꽤 많은 가수죠 일단. 네. 식민지 시대에 그 대중가요에서 남인수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남인수를 첫 번째 인물로 선정한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까? 뭐 가왕 소리를 남자로선 처음 받은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가왕도 아니고 네. 황제. 가요 황제. 네, 황제. 가황.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최초로 남자 가수로서 왕 혹은 이 당시에 그런 표현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요즘으로 치면 오빠 있잖아요. 오빠. 예, 최초의 오빠쯤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왜 영원한 오빠 남진 70년대 초에. 예. 80년대 가왕 조용필. 예. 그렇죠. 90년대 문화대통령 서태지. 왕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어지는 그 왕 계보의 맨 앞에 놓인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왕입니다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면 또 이 사람이 식민지 일제강점기 때 보였던 어떤 또 행적 이런 걸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뭐 공부가 되고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네. 근데 이제 남인수란 인물을 선정한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얘기거리가 많아요. 아, 스캔들이 많았군요. 뭐, 예, 스캔들도 그렇고. 예,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정치사적으로도 얽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네. 오늘 이 남인수 편은 이 토픽을, 네. 주제를, 그러니까 소주제들을 잡는데 정말 휙휙휙휙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히려 이건 좀 빼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예.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별명도 많아요. 예.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뭐 돈인수 아, 돈이 많았군요. 아니죠. 돈을 밝혀서. 아. 철저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성금 안 주면은 절대 출연을 안 하는데 아. 근데 이제 이 극단 흥행사들이 성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네. 지방 극장주들이 남인수 나와요? 그러면은 뭐 땡겨 끌고 와야죠, 진짜. 그리고 실제로도 남인수가 출연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성금 주고라도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60년대에 신성일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인수. 돈인수. 예. 그리고 근데 또 뭐 돈인수보다 사실 여인수라는 여인수가 먼저 생긴 별명 아닐까요?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런가요? 여인수. 여복이만 연복 여자가 여복 뭐 드글드글드글 옆에 그냥. 그러니까 사실 여인수가 더 재밌는 게 남인수잖아요. 아, 그러네. 네가 무슨 남인수냐 여인수지 이렇게 되니까 그 말재미가 예. 사실 여인수 쪽에 더 있는. 그 당시에 아재 개그로.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는 데마다 스캔들이 터지고요. 이거는 워낙에 스타여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그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질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하죠. 뭐 연애했다고 확실하게 연애했다는 여러 가지 행적들도 나오고 심지어 60년 50년대까지도 네. 50년 정말 말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자하고 무슨 소송 걸리고 뭐 스캔들 기사 썼다 무슨 뭐 폭행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네. 서로 맞소송하고 뭐 하여튼 이런 별 일들이 많은 그 스캔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름 대주시면 안 됩니까? 공옥진 선생 같은 경우도 아, 진짜요? 네. 그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옥진 선생이. 그러니까 좀 뭐 그냥 동거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아는 건 그냥 이난영 정도인데. 뭐 그렇죠. 예. 거기는 그냥 거의 결혼이라고 얘기할 거의 수 있는 사실혼 거고요. 관계. 네, 네. 그냥 부부인 거죠. 말년의 부부였던 거고요. 혼인 신고만 안 했지. 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캔들로 여기서 살거나 하여튼 뭐 뭔가 진하게 연애를 했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수란 별명도 있었다. 네. 결혼하고 나서 뭐 2달, 3달 만에 기생들이 일단 그냥 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빈방 있으면 딱 그냥 들어앉아서 네. 말하자면 뭐 인수 오빠 언제 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남인수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고 당대 최고의 셀럽이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좀 스캔들도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뭐 노래를 하나 좀 들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요? 예. 네, 어떤 곡을 들을까요? 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애수의 소야곡은 좀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애수의 소야곡.
가고 옛사랑이 오리요 많은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이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바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서하건만 못 잊을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든 고 모두 다 흘러가면 떠덕건만은 외로운 별을 안고 밤을 새우면 바람도 문풍지에 싸늘하구나 애수의 소야곡. 아, 좋네요. 예, 일단 제목 애수의 소야곡 좀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뭐 풀 것도 없죠, 사실은. 뭐 네. 애수, 네.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930년대도 그렇고 뭐 이후까지도 한국 대중 가요에서 네. 이런 애수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네. 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런 걸 좀 풀어주는 노래들. 네. 예. 소야곡은요? 세레나데. 세레나데. 예. 그냥 짧게 네. 그러니까 작을 소자를 쓰니까 밤에 부르는 노래. 네. 낮에 듣거나 부르는 노래하고 또 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밤은 다르잖아요 하시면서 약간 눈빛이 음흉해지셨습니다. 아니 흔히 하는 말. 예. 구슬퍼진 게 아니고. 아이고 음흉해졌습니다. 아, 슬픔의 세레나데. 그렇죠. 네, 애수의 소야곡. 이게 몇 년도 곡이죠? 네, 1938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네. 근데 방금 들으신 것은 네. 그 당시 녹음이 아니고 오. 예, 애수의 소야곡이 총 3가지 남인수 버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1938년 초판이 있고 1960년 세상 떠나기 2해 전에 녹음한 2번째 판이 있고 예. 뭐 확실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또 하여튼 3번째 녹음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번째 녹음을 오늘 들은 거죠. 아, 1960년. 예. 예. 그럼 1938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그 당대인들은 이 애수의 소야곡을 뭐 물론 이제 식민지 시절에도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금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떤 좀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르게 또 느끼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은 네. 오히려 60년대부터 조금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대중가요를 그전에는 좀 진지하게 바라볼 생각 자체를 안 했고요. 언급의 대상조차 아닌 건데 60년대 이후에 이른바 대중가요를 역사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다른 곡이지만은 목포의 눈물에 뭐 300년 오남 품은 것은 뭐 이순신 장군의 뭐 이런 식의 두만강은 그냥 강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애수의 소야곡도 그냥 단순한 서글픈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뭐 민족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다가 한도 끝도 없을걸요 아마. 외색 소리가 많이 나오면 자꾸 공격을 받을 시절에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그때 한 게 많았어. 약간 방어 논리로. 그렇죠. 그렇게 나온 감이 좀 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우리 그렇잖아요. 7, 80년대 무슨 민주화운동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다 무슨 투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좀 찍어 붙이는 논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애수의 소야곡도 그냥 깨끗한 사랑 노래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때를 사셨던 분들 그야말로 그 시절에 젊었던 팬들의 이야기로 하면은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24년생이세요. 물론 돌아가셨죠. 묻지 마라 갑자생. 그 불쌍한 묻지 마라 갑자생. 징병 뽑혀서 나갔던. 그러니까 이제 남인수, 백년설, 이난영, 장세정의 최고 시절을 청소년기 때 맞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30년대 후반에 경성에서 사셨어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맨날 레코드판 사 모으고 기타로 고가마사오 쳤어요. 우리 이영희 선생님 굉장히 부잣집이었군요. 예전부터. 그렇진 않은데. 그 당시에 레코드판 사고 그러면 부잣집 아닙니까? 아무래도 서울 정도면은.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진짜 동네 지주집만 갖고 있는 게 추궁기인데 서울은 평양 이런 데는 좀 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돈 벌잖아요. 자기 돈 갖고 사니까. 그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남인수에 대한 기억으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깔끔한 하얀색 양복 같은 걸 다 입고 나오고 뒤에 박시춘이 기타로 한 대로 딱 연주할 때 깔끔하게 나와서 착 부르고 들어가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바지 주름은 칼. 그렇죠. 머리는 정말 포마드로 포마드로 쫙 달라붙어 가지고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무슨 기대어 눕거나 이러질 않았대요. 머리 흐트러진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한 곡씩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텐데, 다음 얘기는 그럼 어떤 또 키워드가 있을까요, 남인수는? 뭐 사실 식민지 시절에 문화예술계 인물이라면은 정말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일.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 친일인 명사전. 친일인 명사전으로 거기 집필에 참여하면서였는데 남인수도 물론 당연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수도 친일인 명사전에 등재돼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있고 역량이 인정된 그런 뭐 대중음악가라면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행이 음반 녹음을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당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노래들을 안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 뿐이지 정말 100%가 맞는데 남인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가수 중에서 군국가요가 지금 자료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두 사람을 꼽자면은 백년설, 남인수. 왜냐하면 그 사람이 1, 2위였거든요. 그렇죠. 제일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국가요는 남자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여자들보다는 남자 1, 2위가 가장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봤습니다. 군국가요 CD에도 뭐 수록되어 있는 곡이라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군국가요 최고의 절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국가요 중에서 그래도 퀄리티가 높다. 잘 만들었다. 매우 높죠. 잘 만들고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잘 불렀고 가사도 잘 썼고요. 2,500만 감격.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노랫말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그런데 2,500만 조선인이 왜 감격을 하느냐.
우리도 군대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도 군인이 될 수 있는 황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천황폐하 감사합니다. 이거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지원병이란 영화도 있거든요. 있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지원병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네, 그 주인공이 나는 지원병원에 나가기로 했어.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고민들, 뭐 연애 고민, 뭐 진로 고민 이런 것들이 그거 한 방으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게 쓸데없는 고민 말고 우리 지원병이나 가세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네. 요새 TV에 자주 출연하시더니 연기도 이제 되시는데요. 예. 2,500만 감격. 네, 함께 듣겠습니다. 역사 깊은 반도산 전 정성님의 전 영광의 날이 왔다 광명이 왔다 나란 부르심을 감히 받들어 힘차게 나가자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동쪽 하늘 우러러서 성수를 빌고 한 목숨 한 마음을 님께 바치고 미영의 묵은 원수 경멸의 마당 정의로 나가자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감격의 피 끓는 2,500만 법의 항해아를 번호하시다 스메라미 고토노 미다미와레 와레라 교열이 헤이토나리 유크도 이쿠사노 의미노 하테誰かここに進まざる誰かここに進まざる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요. 어디서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예. 그 시절 노래를 저는 처음 이런 종류의 노래를 들을 때 네. 목소리 잘 구별이 안 갔어요. 이난영 목소리인지 장태정 목소리인지 뭐 남희련 목소리인지 구별이 잘 안 갔어요. 예. 남인수하고 백년설은 워낙 달라가지고 구별이 됐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았어요. 예. 자꾸 들으면 네. 좀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무식해서 그런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꾸 보면 예. 이제 그곳의 차이라고 할까? 여기 굉장히 잘 불렀네. 여긴 좀 허덕거렸네. 이 부분에서 숨을 쉬네. 뭐 이제 이런 게 다 들리는 거죠. 예. 그 옛날 말에도 독서 100편이면은 의자현이다. 맞아요. 많이 듣고 네. 많이 보란 얘기죠. 네.
선생님 지금 잘난 척하는 거죠? 예. 갑자기 한자 막 쓰고 그러는 거 노리고 있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 2,500만 감격은 이제 김혜송 작곡인데. 김혜송. 예. 예. 뭐 작사 조명암, 작곡 김혜송, 노래 남인수 이난영. 네. 최고죠. 최고죠. 당대 최고의 라인업이죠. 네. 이난영 선생만 빼고 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이난영 선생은 등재돼 있지 않죠? 예,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난영도 등재돼야 마땅.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집필에 참여하셨으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고향 목포에서도 이난영을 어떻게 좀 지역에 네. 뭐 상품화 논의가 많았는데 군국가요가 걸리잖아요. 예. 그때 좀 신박한 그야말로 신박한 논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난영이 부른 군국가요가 뭐가 있느냐. 네. 제가 찾아낸 게 작품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 CD에도 있는데 예, 예. 한 곡밖에 없지 않느냐. 아, 곡수가 적다.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게 2,500만 감격은 그럼 이걸 한 곡으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 불렀으면 한 곡으로 쳐야죠. 근데 목포에서는 .5.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일단은 그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군국가요 쪽에서 이난영의 이름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대중예술인의 친일 문제는 사실 좀 까다로워요. 예. 뭐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왜 지식인 예술 혹은 뭐 본격 예술 이렇게 얘기하는 뭐 문학, 미술 이런 종류들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창작자가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의 인식, 신념 이런 거를 작품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아무개- 예. 책임도 져야 돼요.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대중예술은 뭐냐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품이라는 게 네. 수용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본질이에요. 이건 대중 추수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네. 그게 본질이에요. 예, 지가 원래 하고 싶은 그런 말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상업적인 거니까. 그렇죠. 많이 예. 팔아야 되고 그건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작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창작도 아니고 네. 재연을 하는 사람. 예컨대 배우, 가수, 연주자. 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판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기술자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2,500만 간격 들으니까 남인수가 혼을 담아서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혼을 담아서 부를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문학 같은 거는요. 네. 그 시기에 막 뭐 친일해라 그러면 저는 지금 못해요 이러면서 몰래 작품은 쓰고 싶잖아요. 예, 써서 예. 묻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언제 해방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근데 공연예술 계열들 네. 이런 대중예술 계열은 이게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화, 대중가요, 무슨 연극 이런 거는 그렇게 묻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행위를 안 하면 그걸 거부하면 친일 예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술이 끝나는 거예요. 자신한테. 네.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그런 거죠. 뭐 유명하면 더 그렇고요. 이거는 네.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친일 행위자 명단에서도 보면은 지금 작품이 많이 남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혹은 오래 활동하고 오래 사셔서 우리 기억에 좀 많이 남아있는 사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예. 분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 얘기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건 아니에요. 면죄부를 주장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알고 저지른 죄도 있고 모르고 저지른 죄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광복 후에 어떤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서 사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쵸.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역사가 놓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들 작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민주화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이제 친일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양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후손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후손이 아버지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게다가 돈도 걸려 있잖아요. 저작권 다 걸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후손으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실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를 놓쳤다. 네. 예. 그래서 말년에 반야월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죄를 하시고 내가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그렇게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 줄 몰랐으나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신 거는 굉장히 네.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대중가요계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예. 네. 뭐 어찌됐건 우리 이영민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뭐 95% 이상 동감을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그때 그 반민족행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좀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밝혀져야 드러내고 돼요. 예. 네, 비판하고 그리고 후손이라도 저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네. 뭐 예. 부모님이 이러셨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작권을 뭐 3년 동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예. 5년 동안 받지 않고 뭐 어디다가 진짜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는 희사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네. 괜찮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예. 민족문제연구소에 희사하겠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궁극과요 관련 저작권 여거 발생을 만약 한다면은 예, 예. 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정말. 그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2년 동안은 안 받고 여기다 내겠다. 이 정도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간 친일인명사전에 이제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중예술인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많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다음 곡은 곡이 아니라 예. 육성 녹음입니다. 남인수의 육성 녹음이요? 예. 뭐 연설을 했습니까? 연설은 아니, 아니고 나레이션 같은 걸 했나요? 그 공연 실황인데요. 노래하기 전에 뭐 이렇게 멘트 같은 걸 한 그렇죠. 건가요? 예. 사회자가 네. 당시에 남인수 이난영 부부를 모셔보겠습니다. 하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부부라 그랬어요. 부부라 그랬어요. 그때 김혜송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61년도 녹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혜송은 전쟁 때 월북했고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도록 납북이라고 그냥 해야겠죠. 없어졌으니까 예, 전쟁 예. 때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 부부인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회자가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예.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멘트를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인수 씨께서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일일 텐데 어떤 계기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가수가 됐느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약간 황당한 내용이 나와요. 남인수 씨는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가수가 되셨습니까? 제가 18살 때입니다. 네. 중국의 항주 군관학교에 저를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경상북도 성주라고 하는 곳에 제가 중국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백년설 씨가 이감용시 시대 백년설 씨가 되기 전에 거기서 알았고 저를 밀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항일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밀파하려고 했던 분이 경찰관에게 일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제가 그분을 찾아서 대구에 나가는 길에 네. 서울서 오는 친구를 만나서 서울에서 고향의 선배이고 작곡가이신 박성록 씨가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 듣보라고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레코드 회사에 테스트를 한 결과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날에 이 고생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61년에 남인수의 공연 현장 육성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항일운동에 참여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 참 궁금해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그냥 즉석에서 좀 이렇게 약간 뻥?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잡지 인터뷰 기사에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인수 본인은 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보면은 뭐 일부러 꾸며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꼭 항일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당시 10대 후반 청소년이잖아요. 예. 진짜 뭔가 막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젊은이한테 누가 와가지고 너 중국 한번 가볼래? 뭐 군관학교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밀파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회고입니다. 남인수가 몇 년생이죠? 1918년생이고 1918년.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은 61년인데 네. 녹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한 35년쯤으로 보여요. 이 녹음이 61년도 공연이라면 다른 공연 그도 비슷한 무렵 쿠데타 이후입니까? 전이죠. 비슷한 다른 공연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뭐 몇 번씩 계속 했을 기록은 없지만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잡지 인터뷰도 나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네. 이 녹음에서 또 정말 뜻밖의 인물이 탁성록이란 이름이 등장을
탁성록이요? 예.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향의 선배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탁성록 선배가 빨리 서울에 와라 테스트 좀 해보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 탁성록 하면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좀 깊게 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죠. 누구죠? 제주도의 악마. 진짜 그렇게 불리던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토벌군으로 제주도에 진주를 하면서 올해도 아니고 한 몇 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온갖 나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예. 그래서 그 짓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결국 솥 안에 들어가서 쪄죽임을 당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예. 그 모델이 그 모델이 탁성록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한. 뭐 마약에 무슨 뭐 하여튼 진짜 좀 입에 담기 힘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 바로 탁성록이 남인수가 그 탁성록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튀어나온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정말 뜻밖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한 거죠. 1930년대만 해도 탁성록은 평범한 그냥 음악가였을 뿐인데 해방 후에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그런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군인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주도에. 예. 그 4.3 이후엔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네.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네. 50년대 초까지는 기록이 보여요. 예. 다시 대중음악계에 컴백을 해서 부산 방송국 지휘자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엔 뭐 찾아볼 예.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유일한 탁성록에 관한 언급이 네. 바로 지금 들어보신 남인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탁성록이 지금 현재 그럼 살아 있다는 거냐 죽었다는 거냐도 확실치는 않잖아요. 이 증언만으로는. 근데 하여튼 뭐 좀 다른 의미에서도 대단한 자료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남인수가 그 여수야화라는 또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노래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4.3과 연관이 지을 수밖에 없는 곡인데. 뭐 비슷한 시기니까요. 다들 그런 사건들이. 여수 사건을 소재로 한 거니까. 예. 참 그 시대 살았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구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마구 얽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저거를 혹은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들추면 한 집안 안에서 좌와 우와 뭐 막 예. 좌우로 왔다 갔다 한 사람과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게 그냥 다반사. 네. 그래서 또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은 네. 남인수가 국가보안법의 최초 내지는 뭐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 말하자면 희생자다.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뜻밖인데 네. 이거는 뭐 사실 그 자료가 확실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에 네. 그때 이제 발효가 되는데 남인수가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듬해인 49년 1월에 그러니까 뭐 한 달여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제가 본 신문 기사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어요. 예. 남인수가 모종의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국가보안법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그건 안 나왔고요.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려운데 짐작을 하자면은 네. 형 문제인 것 같아요. 친형. 예, 형. 형이 누군데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예. 예. 하여간 이 국가보안법 관련 뭐 거의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혀 들어간다는 게 대중가요 가수가 또 정말 무지하게 유명한 가수가.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경찰서 들락거리는 게 뭐 제일 뭐 흔하다면 흔한 게 무슨 뭐 대마초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은 간통 뭐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 예. 요즘 그렇지.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 사찰과에서 잡아갔다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뭐 처음에는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라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갔다가 이제 풀려는 났는데 네. 그때부터 그 몇 달 뒤에 남인수가 직접 음반 회사를 차려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가수가 네. 이렇게 자기만의 음반 회사를 차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리고
곡들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49년 여름부터 이제 여름, 가을 걸쳐서 노래들을 발표를 하는데 네. 물론 6.25 전쟁 발발하면서 그만뒀죠. 오래가진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발표한 노래들이 유독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어떤 곡들이 있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뭐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그건 예.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네. 남한 정권에 대한 충성선언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가사를 예. 보면은. 달도 하나 해도 하나고 네. 하물며 조국이 둘이겠느냐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상상력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통일로 읽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오히려 그 당시는 49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보자면은 특히 이 시기에 무슨 통일이나 분단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신파적으로 가거라 38선처럼 노래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예. 이런 것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단독 정부 지지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근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네요. 완전히 상반된 해석. 그렇죠. 상반된 해석이죠. 원래 이렇게 또 해석이 왔다 갔다 해야 예. 연구자들이 먹고 사는 길이 또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달도 하나 해도 하나도 있고 예. 과거 전두환과 그 김재규의 애창곡이었다고 하는 해 같은 내 마음 그것도 이 시기에 발표된 곡이고 네. 그리고 여수야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근데 여수야화는 달도 하나 해도 하나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면은 네. 여수야화는 사실 가사를 보면은 너무 대놓고 그렇죠. 뭐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순 사건을 노래로 예.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순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 여순 반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공식 그 정부 입장은 반란이거든요. 예.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14연대가 출동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 제주도 왕관 뭐 이런 예, 건데. 예. 근데 이 노래 여수야화는 그런 얘기는 없고 특히 이제 절마다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뭐 외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 오늘날 식구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 집 태운 놈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가사예요. 이게 뭐 반란 아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이런 노래를 만드는 것부터 좀 불편했을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상황이 난 참 불편해. 왜 우리 이래야 되지? 이렇게까지는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금지곡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여수야화를 들을까요? 아니면 더 네, 일단 얘기가 있습니까? 듣고 예. 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또 해보시죠. 예. 무너진 여수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장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살린 살은 허벅지느냐 흘러갈 땐 조용하르니 오늘의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네, 여수야화. 그러니까 이게 금지곡으로 지정이 된 거죠. 예. 사실 이 정도도 용납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아유, 그럼요. 이 정도 용납 못하죠. 아니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변고가 보이죠. 생겨서 내 집이 불탔는데 너무 억울하다. 내 집 불태운 놈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네. 대중가요 가사에 공장 이런 말이 못 나와요. 아, 공장 자체가. 네. 그 왜 김광석의 외사랑이란 노래 혹시 아세요? 외사랑 외로운 사랑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그 두 번째 줄에 공장의 하얀 불빛은 오늘도 이렇게 쓸쓸했지요. 그 노래가 원래 한돌 작사 작곡인데요. 신영원 버전으로 84년에 나온 게 있어요. 예. 공장이 빠져 있어요. 그럼 뭘로 들어갔습니까? 내 마음 하얀 불빛. 아주 맥이 탁 풀리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슬픈 사랑 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정검열이 있던 시절에는 공장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예. 희망이 있어요. 이러면 될 수 있죠. 건전가요로 가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데 슬픈 사랑을 왜 공장에서 하냐 이거죠. 이게 공원이라면 아마 해결됐을 거예요. 예. 혹은 그 외 판잣집 있죠. 예.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잠이 잔대도 예. 이게 1960년대 통과돼서 나왔어요. 그거 들국화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국화 버전은 어떻게 돼 있죠 가사가? 작은 방에. 아 맞다. 네. 네. 판잣집 빠졌어요. 아 맞네 생각해 보니까. 네, 판잣집도 못 나오는데 그것도 1980년대에 예. 이게 49년에 무슨 우리 집 태운 사람? 이 정도면 날라가죠. 아 그렇죠. 또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본인 되지가 경찰. 않았는데. 그럼요. 아까 그 국가보안법 초기 피해 사례로 남인수가 거론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친형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형이 누군데요? 남인수가 이제 남인순 예명이고요. 호적상 본명은 강문수입니다. 아 강문수. 예, 강씨로 돼 있는데, 근데 형은 최창도예요. 형이 창도. 최참도요? 창. 아 창도. 예. 친형이라면서 왜 성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사실 많지 않아요. 일단 정리된 것만 놓고 보면은 호적상 강문수긴 하지만은 남인수의 진짜 생부는 최 씨였던 게 맞아요. 예. 남인수의 형, 누나 이런 분들이 다 최 씨예요. 네. 근데 남인수 혼자 그러면 왜 강 씨냐?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호적상, 그러니까 서류상 강 씨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헤어지고 다시 결혼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몰라요. 지금. 예. 근데 하여튼 서류상 강 씨와 혼인을 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 씨의 부인이 됐고, 그리고 그때 막 태어난 후 하여튼 뭐 그 무렵에 갓난 남인수도 이제 강 씨 호적에 오른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강 씨가 소생이 없어요.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법적 아버지인 강 씨가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다른 기록을 보면은 그 강 씨한테는 부인이 당연히 있었는데 둘 사이에 소생이 없었고, 남인수가 태어난 이후로도 한동안 그 원래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같이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가족이 됐지만은 그냥 남남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로 주는 경우는 있지만 부인이 그렇게
법적으로 결혼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예컨대 뭐 그 남인수 어머니가 네. 그냥 양자로 보내는 건 좀 그렇고 나의 법적 지위도 좀 고려해 달라. 뭐 이랬을 수도 있죠. 뭐 유산 같은 게 있을 수도 뭐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친형은 최 씨다. 예, 그리고 생부도 최 씨고. 예, 예. 최창도다. 근데 형 때문에 왜 국가보안법으로 연행이 됐던 거죠? 이 형님이 최창도. 예. 예. 대구 사범을 나온 분이라고 하는데 대구 사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 센데요. 당시에 예.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아마도 48년 연말쯤 그러니까 조명암이 월북하던 그 언저리 예. 그때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인터넷 사이트가 닫혀 있을 수도 있는데 북으로 간 그 형 가족, 형수를 비롯해서 인터뷰성 기사가 북한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북한의 뭐 잡지 같은데요? 뭐 그랬겠죠. 뭐 예, 제가 그걸 예.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를 본 건데 그때 그 최창도 형의 부인이 우리 시동생 남인수가 우리가 북으로 38선을 넘을 적에 많이 도와줬다. 뭐 도와줘야죠. 어쩌겠습니까? 형인데. 예. 그럼 형의 월북 때문에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그 잡혀간 게 그런 사유로 추측이 된다. 예, 뭐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하지만 추측 정황상 그랬을 것 그렇죠. 같다. 예. 그 형은 그 북한에 가서 뭐 어떻게 잘 삽니까? 최창도? 그건 모르죠. 기록 같은 게 없어요? 그 인터뷰 그 정도 기사는 남아 있는데 일단 그 내용으로 봐서는 뭐 괜찮게 우리는 공화국에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또 남인수 조카면 최창도의 아들. 예. 큰 아들. 예. 최태원 선생이라고. 최태원이요? 예. SK 회장? 이름만 같습니다. 예. 근데 그분도 회장님이긴 했어요. 무슨 회장이요?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 한국 연예인들을 이제 월남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그 파견하는 그런 연예인 파견 업체를 굉장히 크게 그 계통의 거의 뭐 대부님 소리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최태원이라는 사람이요? 예. 최창도의 아들이라면서요? 예. 남한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집안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어쨌든 확인을 결국 했는데 최태원 선생 지금 한 90 되셨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랑 계속 살았대요. 아버지는 이제 월북을 했고.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몰라 어릴 때라서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그냥 들은 얘기가 국회 뿌락지 사건에 우리 아버지가 좀 관련이 됐나 봐.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라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많습니다. 강홍식, 그러니까 전옥의 남편.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그 유명한 처녀 총각을 부르고 아주 유명했던 배우죠. 월북했잖아요.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최초의 극영화인 내 고향을 감독한 진짜 그 영화사에서도 남는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강효실이 강홍식의 딸이잖아요. 최민수 엄마. 그렇죠. 최민수의 어머니. 근데 강효실 씨는 남쪽에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아마 올라갔다가 내려왔든가 딸만 내려왔든가 하여튼 뭔가 거기도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그 집안 강씨 집안에 강씨와 그 전옥이니까 전씨와 강씨 집안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전황 선생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경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45년부터 50년, 53년 사이에는 그렇게 오고 감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여튼 여하튼 이 조카분으로부터 좀 의미 있는 증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는 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나도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지금. 그 동생을 낳았다는 거죠.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 딸이 북한에서 글쎄 뭐 작은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는지 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선생 얘기로는 나도 못 본 동생이 있다. 근데 걔가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다. 그게 이제 최삼숙이라는 분인데 북한 최고의 가수 중 하나. 엄청난 가수예요. 51년생이니까 맞죠. 말씀이 맞죠. 아버지가 월북해서 북한에서 낳은 딸이고
뭐 소식은 간간히 사이사이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하여튼 동생이다. 네. 근데 또 참 기구한 것은 몇 년 전에 아마 뉴스 기억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식당 노동자로 와 있던 여성들이 7, 8명이 단체로 탈북을 네네. 해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예, 뭐 그런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거 기획이라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네. 지금도 논란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탈북 여성들 중 한 분이 네. 최삼숙의 딸이에요. 아우 복잡해. 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최태원 선생 입장에서는 뭐 얼굴도 잘 모르는 이복 동생의 딸 조카잖아요. 예. 만나보셨대요. 만나봐야지, 당연히. 남쪽의 가족이 그밖에 그럼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하여튼 참 복잡무쌍합니다. 네. 집안 얘기가. 저는 이제 뭐 두 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최삼숙이라는 이름이 이제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가수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의 이미자 된 아니 거라기보다. 북한에서 이미자급의 그런 그렇죠. 가수예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의 유명한 노래들에서 이렇게 옛날에 뭐 북한 바로 알기 이런 거 할 때 CD들 가끔 예. 출판이 됐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그것도 한두 곡씩은 꼭 들어가 있는 사람이 최삼숙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예전에 그 처녀로 꼽힐 때 이런 노래 좋아했는데 그럼 그것도 최삼숙 선생이 부른 겁니까?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라는 이 노래. 예. 어머니 말씀 이 노래. 예. 근데 그보단 훨씬 더 연세가 많고 훨씬 더 원숙하고 더 선배급의 51년생. 예, 그런 굉장히 잘 부르는 중심적인 가수예요. 이미자급의 뭐 최고의 가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뒤에도 그게 이제 남쪽에선 궁금한 거죠. 딸이 탈북이 아닐 수도 있다고는 아니 하지만 엄마가 최삼숙인데 왜 이렇게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그러면. 그거야 알 수 없죠. 그렇죠. 물론 그거야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최삼숙이 무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지.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예. 네. 하여간 뭐 남인수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족 얘기들 오니까 더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옆길로 또 많이 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네. 나왔지만은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영화나 소설 뭐 드라마 만들어도 예. 뭐 하등. 예. 네네. 아마 이런 또 가족의 어떤 이런 배경이 있어서 남인수가 또 좀 여수야 같은 뭐 그런 노래도 네, 저는 관련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예. 이번에는 어떤 노래? 최삼숙 북한의 이미자가 어떤 분인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예. 네. 그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곡인데 인터넷에 그래도 고맙게 어떤 분이 올려주신 최삼숙 선집 그 테이프 네. 거기에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아마 이게 영화 주제가라고 하거든요. 나는 알았네라는 곡을 한번 좀 들어볼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남인수의 조카 최삼숙. 북한의 아주 대단한 가수인데 그 가수의 나는 알았네 함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제 뭐 좀 이렇게 시대, 네. 뭐 정치 이런 것들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예. 남인수라는 가수가 지금까지 기억이 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살아생전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노래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 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법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인수라는 가수의 가창? 그렇죠. 예. 일단 물론 모든 가수가 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남인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인수 목소리는 아니에요. 뭐 당연하게도 성장을 해 나가죠. 예. 근데 어떤 궤도에 딱 오르는 그게 대략 한 저는 1939년, 40년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보는데. SS의 곡 이후. 뭐 애수의 소욕도 좋지만은 그 이후에 발표한 곡들이 훨씬 좀 단단해요. 맞아요. 예. 소리가. 예. 네. 그러니까 애수의 소야곡을 엄청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그 경우가 이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64년에 나온 걸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자 목소리가 아니에요. 좀 다르죠. 근데 한 3, 4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소리가 단단해져요. 역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남인수 하면 또 모창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남인수 본인이 특히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음반 회사들이 좀 팔아 먹어야겠는데 여전히 남인수 찾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근데 가진 음원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부르는 신인 가수들을 데려다가 이제 시키는 거죠. 모창도 엄청 나왔는데 네. 남인수 팬클럽 활동 당시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던 게 이게 모창이냐 아니냐. 그게 이런 팬클럽 사람들조차도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창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창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가요계에서. 누굽니까? 배호. 배호. 예.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결국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음반이 계속 팔리니까 누군가 음반을 계속 모창해서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배호의 애창곡 이렇게 해놓고 쭉 나오고 맨 끝에 조그맣게 노래 아무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좀 전진물 만들면서 이 음원이 절로 가고 이 음원이 절로 갈 때 그 노래가 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게 배호 노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래서 방송국에서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배호 건지 이게 진짜 남인수 건지 이게 진짜 배호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음반실에 가보면 이거 가짜 배호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 껍데기에 이렇게 빨간 거 찍혀갖고 가짜 배호. 심지어 저는 한번 어느 방송에서 무슨 할 때 노래를 틀었더니 그러고서 항의가 왔어요. 이거 배우 남인수 목소리 아니고 예. 이거 모창인데 너네 잘못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고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이준희 선생님을 모셔서 그러면 기억납니다. 바로 해결된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듣고서도 남인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듣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뭐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나름 전문가 집단에서도 혼동이 되는 곡이 있었을 정도니까. 하지만 꼼꼼하게 진짜 많이 듣다 보면은 딱 보입니다. 남인수 모창 문제는 지금 100%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으면은 진짜 다행이야, 다행. 이 점에서.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남인수 가창은 일단 뭐랄까요? 편해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되게 편하게 해요. 뭐 악을 쓴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고음을 질러내는 이런 데서 모창 가수들은 그러니까 고음을 안정적으로 쭉 뽑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남인수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른 그 모창 가수들은 가다가 이렇게 처지거나 떨리거나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본인한테만 확연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남자 가수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가 이제 그 세대들이 쭉 오게 되는데요. 남자 가수의 가창 계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에 가창도 유행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를 계보를 따진다. 그러면 남인수는 최규엽 계보죠. 최규엽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남인수에서 꽃을 피웠고 그게 이제 1950년대로 가면 뭐 손인호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어떤 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또 하나의 계보가 고복수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또랑또랑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구수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음도 많이 흔들리고 한숨 쉬는 것 같기도 하고 호흡도 많이 섞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아닌데 묘하게 느낌을 만들어내는 또 고복수의 그 창법과 느낌이 백년설로 내려오고 그게 50년대는 박재영으로 내려가는 어떤 계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짜랑짜랑 계열들이 미성이죠.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고요. 노래 부른 내용들로 보자면 뭐라 그럴까? 연애하고 싶은 오빠, 애인, 이런 이미지. 그야말로 청춘. 그렇죠. 한숨 많고 눈물 많은 청춘. 그렇죠. 그거라면 고복수부터 이렇게 백년설로 내려오는 계보는 쓸쓸한 나그네. 그러니까 번지 없는 주막 같은 건 다 이제 백년설 계보에 타향살이부터 번지 없는 주막으로 내려오는 나그네 계보를 갖고 있는 거죠. 고복수 선생님 그 의학세죠? 그렇죠. 예. 짝사랑. 그 제목이 짝사랑입니까? 네, 의학세가 아니고 전에도 짝사랑.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목 의학세 아니었는데 맞다 제목 짝사랑.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뭐 통하면 되는 거죠. 네.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또 남인수 노래를 이게 또 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분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숨 많고 눈물 많은 그런 청춘의 노래 중심으로 많이 불러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창법을 많이 구사하긴 했는데 좀 이색적이랄까요? 그런 노래들도 가끔씩 있어요. 뭐 이분이 뭐 신민요를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곡에 좀 이색적인 느낌이 있는 경우라면은 거기 맞춰서 또 창법을 과감하게 바꾸기도 해요. 그런 예로서 가장 적합한 곡이 아닐까 싶어서 또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 산유화라는 곡입니다. 산유화.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꽃이 피네 봄이 오면 새가 울면 님이 잠든 무덤가에 너는 다시 비련 많은 님은 어이 못 오시는 거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를 잡고 내가 운다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꽃이 지네 꽃은 지면 피련 많은 내 마음은 언제 피나 가는 봄이 무심하냐 지는 꽃이 무심하려냐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를 잡고 내가 운다
산유화 이건 약간 좀 그 가곡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맞아요. 누구나 딱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아닙니까 가곡 스타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3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가곡 작곡가나 대중가요 작곡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학교 나왔죠. 경우도 다 제대로. 많았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지은 지금 산유화를 지은 이재호 음악학교 출신이에요. 손목인 음악학교 출신이에요. 일본 유학 갔다 온. 그럼 뭐 별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하는 한 어법에 맞춰서 노래를 쭉 짓다가 1950년대 중반에 나도 좀 폼나는 거 한번 지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일의 것을 지었을 뿐이죠. 근데 남인수도 상당히 그 가곡 스타일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잘 불러요. 예. 당시 남자 성악한 전공자 목소리하고 남인수를 비교해서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진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면은 못해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서양 음악을 처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심덕 26년 목소리 들으면은 아니 저런 음치 같은 목소리로 어떻게 음대를 다녔대 이런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무슨 할머니 찬송가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렇게 수준인데 근데 최규엽 안기영 이렇게 들으면은 어쨌든 배운 소리라는 말이죠. 배운 소리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하고 이렇게 쭉 비교해서 남인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방송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곡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일단 남인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북한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남인수는 확실히 그런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다면성이 있는 그래서 재밌고 궁금한 인물인데 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가수인 동시에 본인이 직접 음반사도 운영했죠. 쇼 단체 이런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능했던 인물이고 또 뭐 50년대 중반 이후에 각종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김없이 거기 다 참여해서 뭐 말하자면 당대 대중음악계의 지도적인 인물 뭐 이런 역할도 했던 분이죠. 근데 1962년 그러니까 이분만으로 이제 44 이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요새 이런 생각하면 인생 무상을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 50인데 죽을 때 남인수보다 제가 형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좀 그런 안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아까 이영규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독특한 아우라가 또 형성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세상 떠나기 한 해 전 61년도에 녹음한 곡인데요. 이걸 들으면은 갈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안타깝기도 한 노래입니다. 낙화유수라는 곡인데 제목도 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낙화유수 1927년 곡하고는 제목이 똑같지만 다른 곡이에요. 완전히 다른 곡이죠. 동명이곡. 네.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근데 가수는 진짜 제목 따라 간다더니 낙화유수하고 세상을 떠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신곡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42년에 신곡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61년에 또 다시 녹음을 리바이벌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목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마지막 녹음쯤이 아니었을까. 그때 내 사랑 내 곁에 느낌입니까? 뭐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김현식 썩은 목소리 마지막에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음반회사 사장님들이 죽기 전에 한 곡이라도 더 땡겨놔야 된다. 그래서 녹음을 꽤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들으면서 마무리로 들으면은 남인수라는 인물의 좀 마지막 순간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란만장하다. 그렇죠. 우리 이영민 선생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으니까 근데 그 시대는 정말 누구나 파란만장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화려하지만 뭐 오욕도 있었던 아주 복잡한 삶을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보다도 남인수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만들어낸 이미지, 캐릭터, 이제 그게 일제강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그렇게 휘어잡았을까. 노래 잘 부르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의문을 남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식민지 시대인 1918년에 태어나서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네, 그리고 4.19 혁명 그리고 5.16 쿠데타까지 네, 경험하고 세상을 떠난 62년의 세상을 떠난 네, 보컬 천재 네. 남인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낙화유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네, 상당히 재밌게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계속 해야 돼요? 아니요, 너무 다음 길다. 시간부터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도입이 좀.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젊은 꿈을 여은 맹서야 세월은 흘러가고 청춘도 가고 한많은 인생살이 금같이 갔네. 강산 흘러가는 흰 구름 속에 종달새 울어 울어 춘삼월이냐 봄바들 하늘 춤을 추노니 꽃다운 이 강산에 봄맞이 가세. 사람은 낙화유수 인정은 포그 오면은 가는 것이 풍속이로냐 영춘화 야들 곱게 피건만 시들은 내 청춘은 언제 또 피나.